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 중반이 된 여자입니다. 저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데 제가 봐도 저희 아들은 착하고 바른 남자인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만났는데 사내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와 남편이 일하고 있던 회사가 바로 남편의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였어요. 남편은 재벌 2세인 거죠. 남편은 낙하산도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회장님 아들이라는 것을 숨기고 면접을 보고 신입사원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회사 사람들도 회장님 아들인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저희는 무탈하게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회사 사람들은 저희 둘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제일 놀랐는데 결혼식에 와서 남편의 부모님 자리에 계시는 회장님을 보고 더 놀랐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만큼 그렇게 잘 사는 집안도 아니었고 정말 평범하고 소소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남편의 집안은 절대 저희 집안을 만만하게 보시지 않았어요. 결혼식은 제주도에서 진행했는데 하객들의 비행기 값과 호텔 비용까지 모두 남편 측에서 지불했고 결혼식에 참석해준 김에 제주도 여행도 하라며 몇 푼의 돈을 하객들에게 더 쥐어주곤 했죠. 당연히 축의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은 남편 잘 만났다며 엄청나게 부러워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의 모습에 어깨가 잔뜩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결혼을 하고 저희는 첫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형제 관계는 형이 한 명 있어서 남편이 둘째입니다.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도 결혼을 저희보다 일찍 하셔서 형님도 있고요. 아직 손주는 없습니다. 시부모님은 손주를 보고 싶다고 임신을 강요하시지도 않으셨고 부부끼리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하시는 아주 깨어있으신 분들이었어요. 명절날 시댁에 가기 싫어하는 며느리들이 대부분일 텐데 저는 시댁에 가는 것을 정말 좋아했답니다. 저는 형님과 정말 친해지고 싶어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대답도 잘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저를 피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싶었지만 점점 갈수록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니 동서, 이런 것도 할 줄 몰라? 도대체 집에서 뭘 배운 거야? 라고 하시며 제 과정 환경을 운운하시기도 하셨죠. 물론 시부모님이 안 보이는 자리에서요. 형님은 저한테는 못되게 굴었지만 시부모님이 나타나시면 표정이 싹 바뀌셨고 시부모님께 애교를 잔뜩 부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이 동그랑땡 만들었는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라면서요. 동그랑땡은 제가 다 만들었는데 말이죠. 아마 집안에 며느리가 또 생겨서 질투가 났던 것 같아요. 명절날 제사를 다 지내고 잠에 들다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거실로 나왔는데 시부모님 방 앞에서 형님이 어슬렁거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형님 몰래 뒤를 따라갔는데 안방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을 낳는 집안에 우리 재산의 80%를 줍시다. 우리 이제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대를 이을 집안에 주는 게 맞지 않겠소? 그래요, 그럽시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때 형님께서 헙 하시면서 놀라셨고 그때 형님 뒤에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형님은 깜짝 놀라셨고 저는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말을 하니 안방에서 저희의 목소리를 들으신 시부모님이 나오셔서 이 시간에 뭐하니? 라고 하셨죠. 형님은 목이 말라서요. 라고 말을 했고 저는 화장실을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화장실을 갔다가 침대에 누워 곰곰이 생각해보니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의 재산에 큰 욕심이 없었고 지금 이렇게 살아도 충분히 먹고 살 정도로 남편과 제가 벌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형님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말 가정부인 것처럼 시부모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집안일을 다 하셨고 제가 할 일까지 자기가 하겠다며 온 집안일을 형님이 다 했어요. 형님, 이건 제가... 아니야, 동서. 이런 건 내가 해야지. 얼른 쉬고 있어. 금방 끝낼게. 라며 일부러 시부모님 보라는 듯이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 수 있었죠. 형님이 시부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몇 주 뒤 형님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저와 남편은 신혼 때부터 아이가 너무 가지고 싶어서 임신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임신이 잘 안 되는 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관이나 인공수정 다 해봤는데도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임신을 했다고 하시니 제가 더 기뻤고 임산부에 좋은 약이나 음식들을 많이 사드렸어요. 당연히 시부모님들도 좋아하시면서 아이고 우리 손주 생기는 게냐? 라고 하셨죠. 그렇게 점점 배가 불러오셨고 아직 성별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형님께서 보란듯이 배를 만지면서 어머, 오늘따라 우리 아이가 잘 움직이네요. 힘이 건강한 게 아주 장군감이에요. 어버님, 아버님. 허허. 라며 난 네가 못하는 일을 해냈다는 식의 말투를 하더라고요. 다들 제가 임신을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셔서 이미 형님한테 온 기대감이 다 쏠려 있던 터라 그때는 형님이 무슨 말을 해도 다 귀를 기울이고 듣던 상태였죠. 그런데 제 손을 잡으시고는 형님의 배에 가져다 대면서 말씀하시더라군요. 동서도 우리 아들 한번 만져봐. 아주 힘이 장난 아니라니까. 내가 요즘 엄청 먹어서 살이 많이 쪘는데 아들이 아니면 뭐겠어. 동서도 아이 낳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쉽다. 그치? 라고 하시면서요. 사실 처음에 형님이 임신하셨을 때는 마냥 기뻐했고 축하해 주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임신을 못한다는 걸 대놓고 말씀하시니까 좀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반찬 하나씩 먹을 때마다 이 반찬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면서 계속 아들 거렸죠. 그런데 만삭이 되고 성별을 알 수 있을 때 형님께 아들인지 딸인지 물어보니 병원에서 절대 안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못 알려준다면서요. 저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알고 보니 형님이 숨긴 거였지만요. 그런데 하도 형님이 아들 거리셔서 시부모님이 아기용품을 전부 다 아들 걸로 맞췄대요. 그런데 형님은 딸을 낳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속으로 통쾌했지만 형님이 좀 안타까웠죠. 다들 축하는 해주셨지만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놨는데 딸이라고 하니 조금 기대에 못 미쳐서 마냥 기뻐하시지는 않더라고요. 형님도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시아버님이 에휴, 우리 집안은 누가 이어가나 라고 작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몇 주가 흘렀고 일어났는데 남편이 갑자기 태몽을 꿨다고 하더군요. 저는 형님이 둘째를 임신하셨나 싶었는데 남편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남편의 꿈에는 누군가 우리 집으로 누런 황소를 질질 끌고 들어왔다고 했거든요. 인터넷에 남편의 꿈을 검색해보니 정말로 아들 태몽이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아이를 포기했던 상황에 이 꿈을 꿔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임신 5주차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온 줄 알았어요. 그 자리에서 저와 남편은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다 알렸는데 시부모님은 제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정말 기뻐하셨어요. 저는 무조건 이 아이를 낳을 생각에 일도 잠시 멈추고 태교에 매진했죠. 저와 남편은 딸이든 아들이든 정말 상관이 없었고 그저 아이가 생기든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개무량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형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동서, 임신했다며? 축하해. 임신이 안 되는 몸인 줄 알았는데 노력하니까 됐구나. 아들이면 좋겠어, 딸이면 좋겠어? 저랑 남편은 정말 상관없어요. 딸이든 아들이든 다 좋아요. 그래? 그럼 이왕이면 딸 낳자. 아들은 내가 낳을게. 아, 그리고 나 둘째 임신한 거 알아? 동서랑 나랑 비슷하게 출산하겠네? 정말 속마음이 빤히 다 보였습니다. 아무튼 점점 저와 형님은 배가 불러왔고 저는 임신 16주 차에 아이의 성별을 알았습니다. 저는 형님 첫째 때와 같은 병원에 갔는데 성별을 대충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죠. 형님이 일부러 숨겼다는 사실을요. 병원에서 정확한 성별을 알려주진 않았고 야구 선수 시키셔야겠어요.
라며 눈치를 주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시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바로 소식을 전했죠. 시부모님은 이제 대를 이을 사람이 생겼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아들이라며? 그런데 20주는 돼야 정확한 성별 아는 거 알지? 성별 반전 몰라? 여자일 수도 있어. 전 딸도 좋고 아들도 좋아요. 그래? 우린 벌써 둘째가 아들 같아서 첫째 때랑 느낌이 완전 달라. 임신 선배가 미리 알려주는 거야. 동서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잖아? 제 성질을 조금씩 긁어대는 게 조금 짜증났지만 그래도 아이를 보며 꾹 참았답니다. 그런데 20주가 되자마자 형님이 전화가 오셔서 딸이지? 라고 아예 대놓고 성별을 바꾸시더라고요. 저는 아들이라고 대답했어요. 지긋지긋하단 생각을 하면서요. 그리고 얼마 뒤 저희 집으로 직접 한약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이거 임신부한테 좋은 약이야. 나도 먹고 있는 거니까 동서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어. 나 첫째 임신했을 때 임산부한테 좋은 거 많이 줬잖아. 그때 너무 고마워서 들고 왔지. 아, 그래요? 제가 한약을 잘 못 먹어서. 뭐야, 동서? 내가 뭐 못 먹을 거 줬어? 나 못 믿는 거야, 지금? 그럼 형님이 한 입 먹어보시겠어요? 난 오늘 먹고 와서 안 돼. 뭐든 과하면 안 좋아. 그래서 나중에 먹는다고 대충 얼머부리고 집에 숨겨놨습니다. 어떻게 형님을 믿고 그 한약을 함부로 먹나요? 남편이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다가 제가 숨긴 한약을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약은 산모에게 좋지 않은 재료가 들어간 한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이를 갈았습니다. 다음날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제가 그 약을 먹지 않았지만 먹은 척하고 침대에 들어누워 훌쩍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이 약을 먹었는데 배가 뭉치는 것 같아요. 뭐? 이 약을 먹어? 이 약 누가 준 거냐? 이거 형님이 임산부한테 좋다고 직접 만들어주셨어요. 형님도 이거 드신다고 하던데요. 시부모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신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어머님. 형님은 아무 죄 없어요. 모를 수도 있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저 배가 지금 아기가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정말 거짓말처럼 배에 진통이 시작되었고 당장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어요. 시부모님은 형님에게 화낼 틈도 없이 제 출산을 기다렸답니다. 그렇게 저는 오랜 진통 끝에 잘생긴 왕자님을 낳았어요. 저는 아들을 품에 안았는데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 있죠? 그동안 형님한테 받았던 모든 괴롭힘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아이를 낳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형님은 딸을 낳았습니다. 저는 형님 아이를 보러 가고 싶었지만 걷기도 힘들어서 빨리 몸을 회복하고 싶었죠. 시아버님은 제가 아들을 낳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저와 남편의 통장에 재산의 80%를 바로 입금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 오래오래만 살아달라고 말을 했지만 시부모님은 이제 둘이서 행복하게 살고 두 분은 시골에 내려가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꼭 효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출근을 하고 시부모님은 시골에 가 계셔서 낮에는 저와 아이 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저희 병실로 찾아왔는데 형님이었어요. 저는 1인실이라 혹시 몰라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는데 형님은 병실 문을 세게 콱 열고 들어와서 제게 소리치더라고요. 동서, 그 돈 받으니 좋아? 난 동서 때문에 둘째 낳은 거 축하도 못 받았는데 너 재산 받으니까 좋겠다. 형님은 이미 첫째를 낳아보신 경험이 있어서 회복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았어요. 저보다 일찍 회복을 하셔서 바로 제 병실로 냅다 오셔서는 저한테 그런 모진 말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거 원래 내 돈이야. 너 없을 땐 나 혼자 며느리였는데 너만 도련님이랑 결혼 안 했어도 그 돈 내 거였다고.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이유가 뭔데?
너한테 돈 주는 거 억울해서라도 안 돼. 내가 아들 입양해서라도 그 돈 꼭 내가 뺏는다. 난동을 피우는 형님을 지나가던 간호사가 말리면서 제 병실에서 내쫓았습니다. 저는 바로 녹음을 한 것들을 다시 들으면서 복수할 것을 다짐했어요. 그렇게 다시 명절이 돌아왔고 이제 손주들이 조금씩 있으니 분위기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시부모님은 저희 아들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형님의 두 딸은 그저 귀엽다라고만 하셨는데 저희 아들은 아주 업고 부둥켜 안고 하루 종일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님도 그걸 느꼈는지 온 집안일을 저한테 시키셨고 제가 뭐만 하면 다시 가정환경을 이야기하면서 저번처럼 괴롭히셨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저녁 식사를 다 마치고 과일을 먹으면서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우리 아들이 요즘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것만 틀어줘도 괜찮을까요? 라고 했고 당연히 시댁 사람들은 좋다고 했어요. 저는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노래를 틀었고 노래에 맞춰서 갓난아이들이 웃으면서 좋아하니 시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노래가 끝나고 실수인 척 형님이 했던 말을 녹음했던 것을 틀었습니다. 형님이 제게 했던 재산 이야기나 모진 말들, 그리고 모든 괴롭힘들이 다 들어가 있는 녹음 파일을 틀었더니 해맑았던 집안에는 정적이 돌았고 시부모님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형님을 슬쩍 보니 동공이 굉장히 흔들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저는 어머, 실수. 죄송해요 형님, 제가 노래를 튼다는 게 그만. 라며 다급하게 녹음 파일을 껐어요. 형님은 저를 잔뜩 째려보셨고 아버님 어머님은 형님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이거 다 조작된 내용이에요. 저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형님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었지만 이미 너무 확실한 증거에 결국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형님이 쫓겨나고 시부모님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저만 조심하면 됐었는데 형님 어떡해요? 라며 우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얘야, 너 이때까지 어떻게 참았니? 생각해보니 그 한약도 너희 출산이 겹쳐서 차마 다시 말을 못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고생 많았다, 둘째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통쾌했죠. 그 뒤로 시부모님은 절대 형님 같은 여자를 집안으로 들일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어쩔 수 없는 강요에 형님은 저희 집안에서 쫓겨났답니다. 당연히 양육권도 아주버님께 주었고 아주 빈털터리로 쫓겨났어요. 형님은 결혼과 동시에 일도 다 관두었는데 40이 넘은 여자를 어디서 받아줄까 싶네요. 조금 안쓰럽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아이에게 손을 대려는 그 행동 거지는 절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들을 키우면서 잘 살고 있어요. 저희 아들은 큰엄마 얼굴도 모릅니다. 가끔씩 형님이 찾아오셔서 저희 아들한테 해코지할까봐 겁나긴 하는데 그래도 아들이 조금 많이 커서 늘 조심하라고 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남자입니다. 제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경우를 겪게 되어서 그로 인해 5년 넘게 만나고 있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다들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만난 전 여자친구처럼 물상식한 사람들이 남녀 가리지 않고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그렇게 온화하고 따뜻한 품성을 가진 여자친구에게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을 거라곤 감히 상상조차 못 해봤거든요. 편의상 여자친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제 여자친구는 제가 23살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인으로서 5년을 넘게 만났지만 저희는 원래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에 다녔던 대학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나이는 제가 연상이고요. 제가 2살 더 많습니다. 제가 22살이 되던 해에 새내기로 제 여자친구가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회도 하고
뭔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는 선후배와 친구들, 동기들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당연히 새내기들과의 술자리도 많이 참여했고요. 처음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정말 제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첫눈에 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들보다 군대에 늦게 가게 되어서 내년에 입대를 해야 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제 마음을 애써 모른 척 했어요. 제가 군대에 가서 2년이란 세월을 아무리 휴가를 자주 나온다고 하더라도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데 그 기간을 기다려달라고 말을 하기에는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여자친구와 번호를 교환해서 친한 선후배 사이 정도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몸이 매우 안 좋더라고요. 아침부터 몸이 정말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들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학교고 뭐고 병원부터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열을 재보니 39도가 넘는 고열이었고 저는 독감에 걸렸던 사실을 병원에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돌아와 정말 전기장판을 끝까지 올린 채로 잠만 잤던 것 같습니다. 한참이나 잤을까? 누군가 문을 쿵쿵쿵 두드리는 소리에 눈이 슬며시 떠졌어요. 콜록거리며 누구세요 하며 문을 열었더니 문 밖에 여자친구가 서 있더라고요. 그날 여자친구와 저는 같은 전공을 듣는 날이었는데 여자친구가 걱정이 돼서 찾아온 거더라고요. 아침부터 연락이 없어서 처음엔 자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후가 넘어가도록 전화도 안 되고 연락도 한 통 없으니 걱정이 되었고 저희 집 주소를 제 동기에게 물어서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여자친구는 오빠 어디 아파? 라고 물었고 그래도 절 걱정해서 집까지 찾아온 후배를 문 밖에 세워두기가 조금 그래서 잠시 들어올래? 하며 집으로 들였습니다. 저는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는 말과 아침에 너무 아파 병원에 갔더니 독감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던 사실과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약을 먹고 잠만 잤다고 그러니까 너도 조금 있다 바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대로 약을 먹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분주하게 걱정하는 여자친구를 보니까 귀엽기도 하고 귀찮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났을까 저는 푹 잠을 잤고 눈을 뜨니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허기짐이 느껴졌어요. 뭐라도 먹어야 하는데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먹으리 건강한 음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냄새에 홀려서 주방을 가보니 죽 한 냄비와 찌개 하나, 그리고 각종 밑반찬들이 냉장고에 줄지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약을 먹고 잠에 들자 여자친구가 몰래 장을 봐서 밥을 해놓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근처에 쪽지가 한 장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빠가 일어나서 먹는 것까지 보고 가려 했는데 시간도 너무 늦었고 오빠가 너무 잘 자고 있어서 못 깨웠어. 얼른 나왔으면 좋겠네. 내일 봐. 그때 저는 생각했죠. 아, 난 더 이상 마음 숨기는 거 절대 못하겠다 하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본 순간 여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해 결혼을 허락받는 것까지 전부 상상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여자친구를 만나 사귀자고 고백을 했고 여자친구도 당연히 저를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저흰 제가 입대하기 전까지 약 7개월가량을 정말 예쁘게 사귀었고 그대로 저는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를 한 이후에도 여자친구는 제게 늘 사랑을 표현해 주었어요. 훈련병 시절에도 제가 편지를 제일 많이 받은 병사였고 군대에 입대한 2년 내내 절 살뜰히 보살펴 주었죠. 진짜 군대에 전역한 뒤에 여자친구 호강만 시켜주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군 생활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전역을 했고 전 여자친구와 1년은 함께 대학교의 마지막 학년을 다녔고 우린 함께 졸업했어요. 제가 전역을 하고 졸업을 할 때에도 저와 여자친구의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운이 좋게도 제가 여자친구보다 더 좋은 곳에 더 빨리 취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여자친구를 뒷바라지한다는 생각으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제 여자친구도 결코 못난 사람이 아니었기에 제 뒷바라지와 응원에 힘입어 저와 비슷한 수준의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가장 빈곤하고 없어 보이고 힘들었던 순간 모두를 함께 보내준 여자친구가 너무 고마웠고 여전히 사랑했기에 하루빨리 결혼을 해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 이벤트를 준비해서 청혼을 했고 당연히 여자친구도 승낙했고 그렇게 하나둘 결혼 준비에 갖춰갈 것을 상의하면서 양가 부모님 간의 인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동기 중 가장 친한 친구 놈이 제게 술을 먹자고 하더군요. 평소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던 놈이라 제가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며 물어봤죠. 그랬더니 둘이서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큰일이 있는가 보다 싶어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친구는 저를 앞에 앉혀두고 술을 연거푸 3잔 정도 마시더니 현수야, 결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 하더라고요. 아니, 앞뒤 다 잘라먹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으니 친구는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이어지는 친구의 이야기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러했습니다. 사실 제 여자친구는 여자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제 지인들과 안면을 텄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계속된 학생의 역할과 대외활동 등으로 아는 사람들이 위아래로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가 대학교 근처에서 제 여자친구를 우연히 봤다고 합니다. 인사를 하려고 다가갔는데 어떤 남자와 함께 오피스텔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와 만나고 있던 사실이 아주 공연하게 알려져 있으니까 친구인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제 친구가 그쪽 근처에 살고 있어서 본의 아니게 그 모습을 자주 봤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엔 제가 군복무 중이어서 말을 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둘 사이의 문제인 것 같아서 모르는 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제 친구는 신경이 계속 쓰였던 모양인지 제 여자친구에게 자연스럽게 어디에 사는지 물어보게 되었고 여자친구의 대답은 그때 친구가 목격했던 오피스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만 알아두고 넘어갔는데 그리고 한참 있다 제가 전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귀기만 한다면 다시도 모른 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둘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청혼을 했단 얘기를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결혼 준비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찝찝하더라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고 그제서야 제게 고백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오피스텔에 데려갔었던 남자가 2명이었다고 언질해 주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대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왜 하는 것이냐고 네가 그러고도 친구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지만 친구는 차분히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그래도 찝찝한 것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고 설득을 했고 그러면서 제게 묻더라고요. 여자친구의 자취방에 가봤냐고 하면서요. 근데 그 질문을 들으니까 대답이 턱하니 막히더라고요. 정말 여자친구의 자취방을 5년이란 세월을 넘게 만나고 있으면서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거든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본 제 친구는 그러니까 확인하고 결혼해보란 거야. 나도 너한테 욕먹을 거 각오하고 네가 소중한 내 친구놈이라서 말하는 거야. 찝찝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결혼 결심하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친구와의 술자리를 종료했고 집으로 가는 길 내내 곰곰이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자취하고 있어서 여자친구가 늘 제 집으로 왔더라고요. 내가 놀러 가겠다고 해도 부모님이 엄하셔서 남자친구가 오거나 그런 거 알게 되면 크게 혼난다고 한 적도 많았고 자기는 결혼 전에 집에 남자가 오거나 이러는 거 너무 싫다고 해서 참 순수하다고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의 집 주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굳이 싫다고 하는 애를 붙잡고 꼭 가겠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도 알려고 하지 않은 것도 맞더라고요.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낸 뒤 여자친구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친구가 말을 해준 오피스텔 근처로 향했어요. 마침 맞은편에 개인 카페가 하나 있어서 여자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렸죠. 근데 제 친구의 말이 맞더라고요.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있다는 여자친구의 메시지와 함께
제 눈에 보인 것은 남자 2명과 함께 친구가 말해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의 뒤를 따라갔고 3사람 모두가 303호로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설마 하면서도 마음을 가다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니 제 여자친구가 누구세요? 하며 문을 열고 있더군요. 그리고 저를 보고 하얗게 얼굴이 질렸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을 막 더듬으며 어떻게 왔냐고 묻는 말에 여자친구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남자 2명 중에서 한 놈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누구야? 라고 하고 있고 다른 한 놈은 부엌 식탁에 앉아 뭘 먹고 있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제 뒤를 따라와 절 붙잡으며 오빠, 다 오해야 하는데 제 여자친구의 한마디에 두 놈도 상황 판단이 다 되었던 것인지 먹는 것을 그만두고 입을 닫고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제게 인사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기가 막힐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사촌동생이나 다른 친척의 관계일 수도 있으니까 부글거리는 속을 억누르고 제대로 설명해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라고 말을 했어요. 여자친구는 일단 그 남자 2명에게 잠시만 집을 나가 있어 달라고 부탁했고 저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오빠,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오해야. 진짜 진심으로. 원래 나 부모님이랑 함께 서울에서 계속 지내고 있었는데 내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20살 되자마자 우리 부모님이 농촌으로 귀농을 하셨어. 그러면서 서울에서 내가 살 집에 보증금과 첫 3개월의 월세 정도는 지원하겠지만 그 이후로 드는 월세와 생활비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내가 벌어서 사용하라고 하셨거든. 아무튼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정말 학교 다니면서 일도 하고 그러는데 월세까지 맞춰서 내는 거에 쉽지가 않더라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오빠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있는 오빠한테 내 사정 같은 것들을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어리광 부리면서 오빠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결국에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 와중에 쟤네들이 그걸 알게 되었어. 원래 같은 중학교에 다녔던 동창들인데 동창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 2사람이 나한테 함께 살자고 제의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별로 나쁠 것 같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내고 있었던 오피스텔 보증금 빼고 쟤네가 모은 보증금이랑 합쳐서 지금 살고 있는 이곳 구한 거고 월세도 셋이서 각자 한 달씩 돌아가면서 내기로 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게 된 거고. 그게 나도 월세를 부담하기엔 생활비랑 이런 것까지 너무 부담돼서. 그런데 정말 아무런 일도 없었어. 서로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말도 잘 안 해. 저는 정말 듣는 내내 진짜 기도 안 찬 거 있죠? 그렇게 떳떳하면 나한테 왜 숨겼어? 난 네가 나 군대도 기다려주고 너무 사랑해줘서 젊은 나이에도 너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지내고 있는데 뒤통수를 쳐도 사람 뒤통수를 이딴 식으로 치냐? 이거 왜 숨겼는데? 너도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자각하고 있으니까 몇 년씩이나 숨겼던 거겠지. 진짜 내가 화도 안 나.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오빠. 아니,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오빠한테 말 안 한 것은 이렇게 오빠가 오해를 할 것 같아서 말을 일부러 안 했던 거였어. 그리고 외국에는 이렇게 사는 애들 많아. 우린 집을 공유하는 사람들인 거지. 쉐어하우스. 여기가 외국이냐? 그럼 막말로 넌 내가 네가 알지도 못하는 여자 2명이랑 함께 산다고 하면 너 이해할 수 있겠어?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 그래, 네 말대로 아무 일 없었다고 치자. 너 지금 이거 나한테 몇 년씩이나 속인 건지 알긴 알아? 그런데 내가 널 뭘 믿고 결혼을 해? 스스로 단점을 고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숨길 생각만 하는 데다 용의주도하게 행동만 하는 너를 믿고 내 평생은 미래를 맡기겠냐고. 여자친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전 그런 여자친구에게 난생 처음으로 고함을 버럭버럭 질러댔습니다. 우리 결혼하는 건 다시 생각해보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것도 생각해봐야겠다. 라고 말을 한 뒤 여자친구의 집을 나섰고 여자친구는 그제서야 울면서 오빠 하면서 절 따라 나와 붙잡더라고요.
붙잡는 여자친구를 뿌리치고 1층 로비로 내려가 집으로 향하려고 하니 그 남자놈 2명도 여자친구가 울면서 저를 따라 나오는 것을 봤는지 제 앞길을 막으면서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요, 형님. 진짜입니다, 형님. 하는데 진짜 너무 짜증나서 어깨를 팍 치고 제 갈 길을 갔네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저는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준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의 전말을 말을 해줌과 동시에 고맙다는 말도 함께 했어요. 그 후로 벌써 2년이란 시간이 지났네요. 저는 그 이후로 너무 커다란 배신감이 들어서인지 아직 연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자를 못 믿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상처가 컸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결혼할 여자와 헤어지게 되었다는 자초지종을 듣고 입을 떡하니 벌리셨고 그저 저를 위로만 해주시더라고요. 그 아이와 헤어진 지 지금도 꾸준히 소개팅 들어오고 만나자고 대시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저도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아직 새로운 사람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네요. 그 아이도 여전히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과여서 그런지 소식이 종종 들리기도 하고 그 아이가 제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뭐 그런 식으로 연락이 오기도 하는데 참 징그럽게 느껴지네요. 저는 제가 이런 일을 겪으니 저도 믿겨지지가 않네요. 여러분들도 결혼을 하기 전에 상대에 대해 잘 알아보고 결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나중에 뒤통수를 크게 맞지 마시고요. 저는 한 번씩 제 동기인 친구가 제게 언지를 해주지 못했다면 영원히 몰랐을 것이고 결국 지금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을 거란 생각만 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알려준 친구는 제게 괜히 너희들 사이에 끼게 되어서 곤란해질까 걱정이 되어서 말을 아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저도 그런 친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고 존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정이 끊길 것까지 각오를 해서 절 말려준 것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친구와는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천사 같은 얼굴로 그런 일을 숨길 줄이야. 정말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그날의 충격은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정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언젠간 좋은 여자를 만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에 이혼을 하고 현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전 쓰라의 예쁜 딸 하나를 두고 있어요. 제 이혼은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을 했던 5년 전에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아서 정말 힘들고 지친 하루의 연속이었고 해서는 안 될 선택까지 고민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마음속엔 악만 가득 찼고 어떻게 하면 저 나쁜 것들한테 복수를 할까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버티고 버텼습니다. 정말 잊고 싶은 끔찍한 기억이었어요. 기억을 지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장이라도 지우겠다고 할 정도였죠. 딸아이를 보며 괜찮을 거라 수없이 다짐하고 감정을 추스리고 다스리다가도 밤중에 화가 치밀어 벌떡벌떡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묵혀왔던 오랜 원한을 풀고 왔습니다. 이걸 여러분들께 얘기하면서 털어놓고 나면 이젠 저도 정말 괜찮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편과 저는 2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여자들에게 촉이 있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같은 팀원이었던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대학 후배면서 남편 밑으로 들어온 회사 후배이기도 했어요. 연애를 하면서도 그 여자가 유독 거슬리더라고요. 연애 시절에 남편과 함께 밤을 보내며 분위기를 한번 잡아볼까 싶으면 그 여자가 오밤중에 고민이 있다며 남편에게 연락하기 일쑤였고 남편을 불러내어 술자리도 자주 가졌거든요. 저를 보면 항상 생글생글 웃으며 안녕하세요 언니 하니 웃는 얼굴에 침을 뱉을 수도 없었죠. 전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행실을 똑바로 하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여자친구는 저였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너무 예민한 여자라며 그 여자와는 대학 후배이자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후배 팀원일 뿐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남편에게 엄청나게 친한 척을 하고 제가 동석하는 술자리에도 남편 옆자리에 앉아 애교 있게 웃는 꼴을 보면 속이 뒤틀리기도 했고 발발거리며 여우처럼 행동하는 여자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던 도중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어요. 2년의 연애 끝에 우린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고 법적인 아내가 되었죠. 어쩌면 안심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남편도 법적으로 가정을 가지게 되었으니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우린 신혼여행을 갔다가 아이를 선물 받았어요. 인생에 한 번 있을 신혼 시절을 알콩달콩 길게 보내지 못하는 현실은 조금 서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찾아온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었어요. 임신이 체질이었던 것인지 입덧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있었던 아이도 너무 순했고 임신 기간에도 회사를 다니며 일을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전혀 힘들지 않았죠.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때쯤 남편이 회사 일이 많이 바빠졌어요. 저희 양가 모두 지원을 해주실 형편이 아니었기에 저희 형편도 그리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식구가 하나 더 늘고 아이를 케어하려면 제가 휴직계를 내고 아이를 조금 돌보다가 복직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무리를 조금 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한다더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 유난스러운 임산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밤낮 가리지 않고 주말에도 일을 하러 나가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의 모든 행동이 저와 아이를 위해 하는 값진 희생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고마웠죠. 남자는 결혼하면 철이 든다더니 진짜인 것 같았습니다. 출산이 임박하게 되면서 회사에 휴직계를 냈어요. 밤에 혼자 잠에 들기도 했고 일어나면 남편이 이미 집에 없는 현실이 너무 외롭기도 했지만 제가 투정을 부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남편과 손을 잡고 주말에 산책을 나가며 데이트를 하고 싶었지만 얘기조차 꺼내기 미안해졌어요. 그렇게 우린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공주님이었죠. 저와 남편의 예쁜 부분만 어쩜 그렇게 쏙쏙 골라서 닮았는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는 말을 전 그제서야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아이의 새돌이 되기 전이었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제게 메시지가 한 통 왔더군요. 익명으로 말이에요. 의아해하며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남편과 후배라고만 했던 그 여자가 함께 으슥한 골목에서 손을 잡고 나오는 사진이었습니다. 당신 남편 바람 피우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당신이 불쌍해서 알려드려요. 라는 짧은 문장도 첨부되어 있었죠. 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의 지인 중 한 명이겠거니 예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제가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웠으면 제게 저렇게까지 하면서 알려주었나 싶기도 해요. 너무 믿기지 않으니 오히려 얼떨떨해지더군요. 그때부터 남편의 모든 행동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익명의 제보자의 말이 진실이더군요. 남편은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정말 후배라고 말한 그 여자였어요. 먼저 남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거래 내역 먼저 조회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진실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외도의 기간이었어요. 남편의 값진 희생이라고 생각했고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고생하는 남편에게 마음 한켠에 미안한 감정과 고마운 감정이 뒤섞여 있었는데 세상에, 남편은 제가 임신을 하고 몇 달 뒤 회사가 바빠졌다고 말해줬던 시기부터 외도를 해왔더군요. 그 시기쯤부터 결제 내역들이 나열된 걸 확인해 보았는데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미 둘의 사이는 깊어질 대로 깊어졌더군요. 아마 그때 느꼈던 감정은 겪어보지 못하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날 저녁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남편에게 프린트한 거래 내역을 던지며 어디 한번 해명해보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그 당시에 남편은 그 여자에게 미쳐 있었죠. 우리의 아이고 뭐고 그 여자가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 살림을 차리더라고요. 남편에게 배신감이 미친 듯이 들었습니다. 전 그때부터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고 매일 술을 마셔야 겨우 잠에 들 수 있을 정도였어요. 아이랑 같이 세상을 떠날까 하며 나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전 당연히 우울증에 걸렸죠. 저희 엄마가 제가 하도 연락이 몇 달 동안 제대로 되지 않아 신혼집으로 찾아오셨는데 술병이 널브러져 있는 집안꼴과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초췌해진 딸의 몰골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하셨죠.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엄마 손에 이끌려 소위 말하는 정신과에 갔어요. 우울증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몇 달을 약에 의지하고 술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꼴에 이런 것도 엄마라고 저만 보면 생글거리며 웃어주고 제가 울고 있으면 달려와 꼭 안아주는 아이를 보며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때까지 이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만나자고 했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기다릴 테니 가정으로 빨리 돌아와 달라고 말이죠.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고민해보겠다고 말하며 저를 비웃고 그 여자의 집으로 가더군요. 그러면 안 되었지만 남편의 뒤를 밟아 그 여자가 사는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남편이 들어가자마자 제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살짝 열리길래 문을 젖히며 집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참, 집골이 가관이더군요. 둘이서 신혼살림을 차렸더라고요. 슬리퍼부터 컵까지 모든 게 2개씩 쌍을 지음에 있었고 언제 찍은 건지 둘이서 결혼 컨셉으로 하얀 원피스와 까만 수트를 입고 찍은 커플 사진이 현관 근처 선반에 액자에 넣어 올려져 있었어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낯짝 두꺼운 상간녀에게 부탁하는 일이었어요. 남편과 제발 헤어져 달라고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우리 가정을 박살내게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고. 남편이랑 나 사이에 아이도 있는데 아이에게 아빠를 뺏어가지 말라고. 우리 가정으로 남편을 다시 돌려달라고. 그럼 나도 넘어가겠다고. 울면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를 내쫓아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 남편 곁에 서서 상간녀가 절 내려다보며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언니, 너무 추하지 않아요? 이거 해도 너무 구질구질 하잖아요. 언니는 자존심도 없어요?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건 오빠 맘이죠. 혹시 돌아간다고 해도 진정으로 마음이 돌아간 거겠어요? 몸뚱아리만 간 거죠. 오빠가 저랑 조금만 더 놀다가 알아서 들어가겠죠? 언니가 이러면 이럴수록 오빠가 언니에게 더 질리지 않을까요? 라면서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질게 구냐는 제 말에 그러게 남편 관리 잘하지 그랬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메시지가 한 통 왔습니다. 한 번만 더 이 집에 찾아오면 절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죄를 지은 것은 그 2사람인데 왜 그리 당당했던 건지. 마치 세상에 저와 아이 단 둘만 남은 듯 했어요. 저희가 그들의 사랑의 방해꾼이더군요. 이가 부득부득 갈렸어요. 저는 그렇게 피눈물이 흐르는 심정으로 이혼을 택했습니다. 가장 바쁠 월요일에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난 후 제게 익명으로 도착한 2사람의 사진을 크게 프린트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깽판을 쳤죠. 남편의 부서로 찾아가 남편의 따귀를 내리쳤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나오는 사진을 던지며 네가 사람이야? 라고 악을 질렀죠. 부장이며 차장이며 죄다 뛰쳐나와 절 말리더군요. 남편은 제가 던진 사진을 보고 급하게 자리를 비웠습니다. 상간녀는 마침 외근으로 자리를 비웠더군요. 전 눈앞에 상간녀를 데려오기 전까지 못 나가겠다고 버텼어요. 회사의 공기는 얼어붙었죠. 그렇게 2시간 정도 기다렸을까? 그동안 부장님은 제게 머리 숙이며
부하 직원들의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다며 사과하시더군요. 그때 오랜 시간 상사들이 설득해서 그런지 남편과 상간녀 둘이서 나란히 들어왔습니다. 전 상간녀에게 뛰어가 머리채를 휘어잡고 이리저리 흔들었어요. 네가 원하던 건 이거 아니야? 뭐? 남편 간수를 잘해? 너나 잘해! 라며 악을 썼고 눈물바람으로 정말 난동을 피웠어요. 하긴 딱 봐도 초췌한 여자가 남편이 바람나서 찾아왔더니 그 후배가 상간녀라는데 어느 누가 절 말릴 수가 있겠나요? 그렇게 회사를 들쑤시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제 손을 보니 상간녀의 머리카락을 제가 참 많이도 뽑아왔더군요. 폭행으로 고소해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혼했지만 제 분이 다 풀렸겠습니까? 그 이후로도 저는 가슴이 멍울진 채로 살았어요. 당연히 두 소송 모두 제가 승소했죠. 제가 난동을 피운 일이 남편 회사에 전체로 퍼지게 되면서 남편과 상간녀 둘 다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지인으로 알게 된 사람이 같은 회사에 다녔거든요. 제게 소식을 알려주더군요. 불륜으로 소문이 나서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일을 하던 업계는 좁디 좁아서 한번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둘 다 재취업은 꿈도 꾸면 안 된다고 했죠. 두 사람이 퇴사하고 난 이후에도 한동안 소문이 참 많이도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남편은 정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남편은 직장에서 잘리고 난 이후 생활비와 양육비를 벌어야 했기에 노가다 일을 시작했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을 살더라고요. 세기의 사랑을 하는 양 당당했던 두 사람은 그렇게 인생이 망하는구나 싶어서 고소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상간녀는 재취업은 아예 포기한 모양인지 카페를 열어 창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대박이 터져서 오히려 더 성공했더라고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쩜 이렇게 세상을 불공평하게 살게 하나 싶었어요. 당연히 모아놓은 돈은 제게 위자료로 털렸고 쥐뿔도 없는 남편은 상간녀에게 버림을 받았죠. 그냥 크게 망신 준 것으로 끝내자 하며 제 스스로 다독이길 몇 년이 지났습니다. 요즘엔 마케팅을 SNS로 하는 것을 아시나요? 저도 이게 증오인지 집착인지 모를 감정에 사로잡혀 그 여자의 가게 계정을 주기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의 결혼 소식을요. 천성이 발발거려 그런 건지 주목을 받지 못하면 죽는 병이라도 걸린 건지 SNS에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올려놓았더군요. 시간과 장소까지 아주 상세히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운명의 짝을 만났으니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일만 남았다고 합니다. 디데이를 헤아리는데 얼마나 기가 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 웨딩드레스처럼 아주 새하얀 원피스를 샀어요. 상간녀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대망의 상간녀의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판결문과 익명으로 받은 사진 등을 문서 한 장으로 만들었고 수백 장을 프린트해서 챙겼어요.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상간녀 소송이 끝나면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데 판결문에는 피고자 원고의 배우자와 외도를 했다는 내용이 짧게 명시되어 있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했고 저는 신부 대기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절 알아본 신부의 표정이 얼마나 처참하셨는지 아시나요? 어찌나 웃기던지. 오랜만이야 정희씨. 결혼 정말 축하해. 라고 말을 하고 함께 사진도 찍었죠. 소곤거리며 제게 여긴 어떻게 알고 왔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는 네가 결혼을 하면 결혼식장에 미친 듯이 찾아와서 회방 놓을 거야. 오늘이 그 첫 단추를 채우는 날이고 하며 같이 속삭여 주었어요. 제발 결혼을 무사히 하게 해달라고 속닥거리며 제게 빌더군요. 그러게 행실을 똑바로 하지 안 그래? 네가 하는 거 봐서 생각해볼게. 라고 말하며 전 일어섰고 나중에 식장에서 보자 정희씨 하며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긴장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 신랑이 입장했어요. 버진로드의 출발선엔 상간녀가 서 있었고 신부 입장을 나타내는 음악이 나왔죠.
그때 전 하객석에서 일어나 버진로드에 난입했어요. 신부를 빤히 바라보고 있으니 사색이 되어서 졸도하기 직전인 얼굴이더군요. 웅성웅성거리는 하객들과 당황하는 사회자의 발언들. 그때 저는 가방에 프린트를 해놓은 수백 장의 종이들을 하객석 온 곳곳에 뿌렸습니다. 아니, 거의 붓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신랑 측 부모님 쪽으로 가서 말했어요. 죄송해요. 귀한 아드님 결혼식에 이렇게 깽판을 쳐서요. 그런데 제가 아드님 구해주는 거예요. 상간녀였던 며느리를 맞으실 바엔 결혼이 엎어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라고요. 제가 준비한 종이들이 온 곳에 뿌려져 있는 그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말리지 않더라고요. 모두 넋이 나간 듯 했어요. 당장 쫓아내지 않고 뭐하냐는 신부의 절규에 전 그대로 식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결혼식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대로 결혼을 진행할 수 있긴 했을까 싶기도 한데, 만약 그대로 결혼을 진행했다면 두고두고 상간녀란 명칭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거고, 시댁의 죄인처럼 살 것이고, 결혼식 자체를 파토냈다면 제가 어떤 남자 한 명의 인생을 구제해준 것이겠죠. 오랫동안 이를 갈았던 것에 비해서는 소박한 복수였는데, 저도 상간녀의 인생을 2번 정도 망치니까 속이 다 후련했어요. 그렇게 깽판을 치고 온 날 이혼을 하고 처음으로 깊게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복수를 해서 그런지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사람 인생을 망쳐놨으면 그만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내놓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하다니 정말 괘씸한 생각이 들잖아요. 양심도 없지. 여자가 한을 품으면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남에게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입힌 사람들 모두가 같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혼 후에 아이와 여행도 다니고 여러 추억을 쌓으며 살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아이는 착하게 잘 자라주었고 곧 초등학생이 되어요. 제가 이젠 정말 상처를 딛고 잘 이겨내서 씩씩하게 딸을 지키며 살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참고 사시지 말란 말을 하고 싶네요.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